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주야장천 시댁 돈을 빼먹는 동서와 돈은 동서에게 다 주고 받아가기는 저희 부부에게 받아가려고 했던 시모에게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선물했는데요. 물론 남편 놈도 두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혼을 해버렸고요.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알바를 하다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 시댁과 친정에선 저희의 결혼에 보탬을 줄 형편이 되지 못했고 저희 역시 가진 것이 없었죠. 그야말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고달팠어요. 저희 부부는 힘을 합쳐 아끼고 또 아끼며 열심히 잘 살아냈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명의로 된 집과 함께 장사가 꽤 잘 되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었어요. 그 힘들고 고달팠던 10년이란 세월 동안 양갓집에서 아무 도움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서방님이 결혼을 하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방님과 결혼을 한 여자, 즉 동서는 치과 의사였는데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더욱 본격적으로 시모에게 알랑방귀를 끼어대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우리 둘째 아가 왔니?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어머님 댁 모이는 날이라 진료 빨리 끝냈어요. 아참, 이거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만들어 온 반찬인데 입맛에 맞지 않으시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어머나, 그렇지 않아도 환자 때문에 바쁜 애가 언제 이런 걸 또 만들었대? 고맙다 고마워. 잘 먹으마. 누가 보아도 반찬집에서 산 반찬을 통에 담아온 것인데 시모는 큰 감동을 한 사람처럼 동서의 손까지 잡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껏 제가 반찬을 해드릴 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날 역시 제가 만든 반찬으로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는 듯 동서의 행동에 고마워하더군요. 그것을 시작으로 동서는 시모에게 온갖 방법으로 잘 보이려고 했고 그런 동서에게 푹 빠져버린 시모는 오로지 동서만을 위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시모는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말든 동서에게 푹 빠져 위계질서란 다 무시하고 저만을 부려먹기 일쑤였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게 일을 하다가도 불려가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첫째야, 바쁘니? 점심 장사는 다 끝났지 않아? 네, 이제 슬슬 손님들 빠지는 시간이긴 해요. 이제 손님 빠지면 뒷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집에 좀 잠시 오거라. 네? 지금이요? 그래, 지금. 지금 좀 와서 나 점심 좀 차려주려무나. 내가 아침부터 몸이 영 좋지 않아서 아직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아까 둘째랑도 통화했는데 내 목소리가 좋지 않다면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온다고 했으니 너도 좀 와서 우리 먹을 것 좀 차려줘. 온 김에 둘째 얼굴도 보고 겸사겸사 얼마나 좋니? 겸사겸사 누구에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무슨 일만 생기면 겸사겸사 다 좋다며 저를 시댁으로 불러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가곤 했죠. 다른 것도 아니라 매번 몸이 아프다는데 안 간다고 딱 자르기도 곤란하기도 했으니까요. 다정한 시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동서와 가까워진 시모는 저를 거의 종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저희가 힘든 시절에도 효자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시모의 행동에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말해봤자 입 아플 것이 뻔해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 참아내던 저도 폭발하고야 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시모의 생신이었어요. 급하게 수술 스케줄이 잡혔다는 동서는 상차림 준비에 쏙 빠져버리고
혼자 독박으로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시집 오기 전부터 혼자 하던 일이라 별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둘씩 마무리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튀김을 하려는데 식용유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심부름 시킬 사람도 없고 이미 너무 지친 터라 그냥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튀김을 워낙 좋아해 빼기가 그렇다고요. 하는 수 없이 전 식용유를 사러 잠시 나가게 되었고 식용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에서 내리는 동서를 보게 되었어요. 동서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헛웃음이 나게 가관이더라고요. 나?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니까. 매년 오는 생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야단법석인지 모르겠어. 형님은 꼼짝없이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을 거고 난 수술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금 왔어.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데 누가 알기나 하겠어? 하여튼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되지. 이게 무슨 사서고생인가 몰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날 낳아준 부모님도 아닌데 왜 내가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 응, 그래서 거짓말 좀 했지.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은 그런 잔머리도 없어. 아마 지금쯤 혼이 빠지게 음식 준비하고 있을걸? 하여튼 난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들어가면서 힘든 연기 좀 해야지 뭐.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동서는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낼 작정인지 큰 소리로 통화하며 하하호호거리고 있었고 전 그런 동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버렸죠. 동서, 지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형님, 그게 아니라요. 다 들으셨죠? 동서는 깜짝 놀라며 저를 귀신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까지 더듬으며 어떤 변명을 해야 하나 눈알을 굴리는데 더는 들을 필요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동서가 다급히 붙잡기 시작하더군요. 됐어. 동서 보니까 물어볼 필요도 들을 말도 없을 것 같네. 아직 해야 할 일 많아서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아니, 형님, 잠시만요. 그게, 죄송해요. 형님만 독박으로 고생시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께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형님도 어머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이 사실 알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인간 취급도 안 해주실 거라고요. 제발요. 네? 동서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며 부탁하기 시작했고 애초에 시모에게 말할 생각도 없었던 저는 이 일을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잘 알지. 우리 어머님 보기보다 속도 엄청 좁으신데 한번 괴롭히기 시작하면 온갖 잡일은 다 시키시는 거. 동서 말대로 동서가 방금 한 말 그대로 어머님께 말하면 동서는 앞으로 결혼 생활이 고달파질 거야. 그러니까요, 형님. 같은 며느리끼리 돕고 살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 잘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동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앞으로 잘 부탁해, 동서. 그날 동서는 제 입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남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하더라고요. 도우려는 저를 한사코 말리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한동안 동서는 제 비위를 맞추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다 지나간 일 이제 와서 다 밝혀봤자 뭐하나 싶어 저도 그냥 없는 일로 생각하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또다시 시모의 입안에 혀처럼 굴기 시작했고 그런 동서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 싶을 때쯤 동서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동서의 개원 소식이었죠. 동서는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개원을 하게 되었다며 들뜬 목소리로 개원 소식을 알려오더라고요. 서방님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보태준 것이 없던 걸로 알고 있던 터라 이번에도 당연하게 대출을 해서 개원을 한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개원 자금의 출처를 알게 된 건
동서의 개원 축하 자리가 마련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가족들을 비롯해 동서의 지인들도 꽤 많이 참석한 날이었어요. 한참을 병원을 둘러보던 전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동서의 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죠. 지수, 정말 시집 하나는 잘 갔다니까. 시댁에서 지금 사는 집 살 때 돈도 보태주고, 이번에 병원 개원도 시댁에서 도와줬다며? 그 덕에 대출 거의 없이 병원 개원한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라. 그러니까 개원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구워 삶았으면 그 큰 돈을 떡하니 내주냔 말이야. 계집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가진 애를 쓰더니 결국 병원을 받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어른들하고 잘하고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싶었더니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니까. 이랬든 저랬든 떡하니 병원 개원하는 것 좀 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때도 저희에게 돈 100원 한 번 준 적 없던 시모였는데 적어도 몇 억이 되는 돈을 턱하니 내놓았다고 하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자기 돈이니 어떻게 쓰든 그건 시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집안의 온갖 행사와 잡일은 장남인 남편과 맏며느리인 저한테 시킬 땐 언제고, 막상 지원은 차남인 서방님과 놀고 먹는 동서에게 다 해주고 있었다니 진심으로 섭섭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개원 축하 자리도 잊은 채 서둘러 돌아와 버렸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갑자기 사라져서 어딜 갔나 했더니 집에 와 있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들 당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찾기는 무슨. 그렇게 찾았다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이 없더라. 그나저나 당신 알고 있었어? 서방님 신혼집 구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동선에 병원 개원할 때도 돈 줬다고 하더라. 개원은 거의 어머님 돈으로 한 거라고 하던데. 제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의 반응은 평온 그 자체였어요. 전 직감적으로 남편이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을 눈치챘어요. 그래? 그런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야 어쩌다 보니. 그런데 당신 반응 보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던 눈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저의 닭달의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해서 말한다는 걸 잊었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말을 듣는데 섭섭함이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저희가 가게를 열 당시 아무리 끌어다 모아도 돈이 조금 부족해 시모에게 조금만 도와달라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칼에 그런 돈은 절대 없다며 난색을 보이던 시모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 섭섭함은 곱절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은 안 섭섭해? 나만 섭섭한 거야? 시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나랑 당신이 다 하는데 돈은 서방님하고 동서가 다 받아간다고? 이 사실이 나만 섭섭한 거야? 당신은 기억도 안 나? 우리 가게 열 때 돈 몇백 없어서 어머님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한 거. 심지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갚아드린다고도 했었고, 그 전에는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면 드렸지 도와달라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도 없었어. 그런 우리한테는 고민도 없이 없다고 했던 분이 어머님이라고. 섭섭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돈을 엄마가 어디에 쓰든 그건 엄마 마음인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상한 거 알아? 왜 이렇게 흥분을 한 거야? 당신 혹시 우리 집 돈이라도 노리고 이때껏 맏며느리 노릇한 거야? 왜 이렇게 흥분을 했냐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나? 그리고 당신 집에 내가 노릴 만한 돈이 있는지도 난 몰랐다고. 난 그저 지금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해달라는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 쉬운 거 하나 못 해주고 그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잖아. 사람인지라 일은 일대로 하고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당했는데 도움은 애먼 사람이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 심사가 뒤틀리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정말 힘들어 몇백만 원이 필요할 땐 남일 보듯 나몰라라 하던 시모가 동서내외한테는 집 마련하는 것도 도와주고 개원까지 해줬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릴 도와줄 그 큰 돈이 없었을 수도 있다며 애써 생각을 삼켰죠. 그리고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동선에는 도와줬을 수도 있다며 마음을 달랬지만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어떤 식으로 달래봐도 달래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막말로 시모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속상함과 섭섭함을 공감해달라는 것뿐인데 시댁 일엔 그릇 하나 깨졌대도 큰일 났다며 난리를 부리는 사람이 정작 이런 일엔 제 감정 하나 공감해주지 못하니 정말 화가 다 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은 여전히 그런 제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저를 그저 돈만 밝히는 속물로 몰아가더군요. 공감, 이해, 그런 게 뭐라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아직 그런 감정이 중요해? 난 사는 게 워낙 힘들어서 그런 감정도 다 무뎌지고 없다 없어. 어찌 되었든 엄마가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도움 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재수씨 개원해서 잘 되면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란 말이야. 공감, 이해를 모른다는 사람이 시댁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당신 진짜 이중잣대 대박이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 생활만 10년인데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오늘 처음 알았네?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하던 일을 해버렸고 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며 거리감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누굴 믿고 그 힘든 세월을 이겨냈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히 시모에 대한 섭섭함에서 시작된 작은 일은 남편이 오로지 시모만을 생각하고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저와 남편의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지는 사이 동서의 치과는 개원하기가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동서는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치과를 홍보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 실력이 뛰어난 페이닥터를 영입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씁쓸하긴 했지만 쫄딱 망하는 것보단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니 좋은 마음으로 동서의 앞날을 응원하며 저 역시 제 가게에 힘쓰고 있었어요. 늘 그러했듯 남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내보자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웠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쯤부터 돈이 계속 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딱 맞아떨어지는 달이 적긴 하지만 그 차이액이 크진 않았는데 이쯤부턴 꽤 큰 금액이 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돈 관리는 저보다 훨씬 꼼꼼하고 계산이 바른 남편이 하고 있었던 터라 저는 대충 계산을 했는데도 크게 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전 정기 휴무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 느낌대로 몇 달째 돈이 비고 있었고 전 돈 관리를 하던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여보, 이게 뭐야? 몇 달째 왜 이 큰 금액이 비는 거야? 크게 차이나도 50만 원 넘긴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비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생각보다 많이 비는 금액에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묻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와는 상반되게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 우리 집에 좀 줬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 혼자 번 돈도 아니고 함께 발바닥에 땀이 나게 노력해서 번 돈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도 몇 달째 주고 있다뇨. 심지어 남편의 말투로 미루어 볼 때 단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앞으로 계속 이 큰 금액을 주겠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뭐? 어머님을 드렸다고? 왜?
아니, 이유 불문하고 이런 일은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주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어차피 줘야 할 돈 당신한테 말해봤자 이렇게 난리밖에 더 피워? 난리를 피우더라도 당연히 상의는 했어야지.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뭐야? 그저 열심히 일해주는 식당 아줌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를 해? 내가 당신이 이럴까봐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부모한테 잘하는 게 이렇게까지 난리를 부릴 일이야? 우리 엄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재수씨 도와줬다고 하더라. 그런데 재수씨 병원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대출금 갚아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형편되는 내가 도와드려야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의 병원엔 이미 2달 예약이 다 찼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심오한 남편은 동서한테 감쪽같이 속아 애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선의 병원이 힘들어? 참나. 그렇게 큰 돈을 내줄 거면 제대로 알아보기나 했어야지. 동선의 병원 지금 예약이 1달 넘게 밀려 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다 속고 있다 이 말이야. 환자가 많다고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쓸 일이 많겠지. 설마 재수씨가 돈이 있으면서 엄마를 모른 척하는 거겠어? 아, 됐어. 그냥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도와드리자. 당신 기억 안 나? 어머님이 우리한테 도와달라 안 하는 게 어디냐고 한 말.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님이 누굴 도와주든 상관하지 말자고 하더니 지금은 형편되는 사람이 도와주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님이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하물며 지금 그 돈도 어머님을 위해 쓴 돈도 아니잖아. 그 돈 다 동서한테 투자한 돈이고 당신이 그렇게 계속 대출금 갚아주면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동서 개원시켜준 거밖에 더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또 어때서 이러는 거야. 가족끼리 힘들 때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당신 이렇게 돈 하는 여자였어? 정말 실망이다. 나야말로 실망이야. 돈을 쓸어다 모으면서 어머님한테 돈 갚으려고 하니 아까워서 거짓말하는 동서나 투자란 투자는 동서한테 다 하고 돈은 당신한테 갚으라는 어머님이나 그걸 또 고지 곧대로 믿고 호구질이나 하는 당신이나 다 실망스럽다고.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준다고? 우리 힘들 때는? 우리 힘들 때는 다들 아는 척도 안 했어. 난 절대 싫어. 절대 싫으니까 동서 때문에 생긴 빚은 동서한테 다 갚으라고 해.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했고 전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동선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에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었는데 진료 중인 동서를 기다리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 동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형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왕 올 거면 좀 제대로 차려입고 오시지. 여기 일하는 간호사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제 지위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동서는 살만한가 봐. 차림새 신경 쓸 틈도 있고 말이야. 난 동서가 개원 때문에 어머님이 진빚 갚느라 허리가 휘어서 차림새를 신경 쓸 틈이 없어서 말이야. 한껏 비꼬는 제 말에 동서는 난색을 보이며 시키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보기에만 이렇지 돈은 되지도 않아요. 다 돈 안 되는 환자들이라서 직원들 월급도 겨우겨우 주고 있다고요. 난 다 모르겠고 앞으로 동서 때문에 진 빚은 동서가 갚아. 우리는 해야 할 도리는 차고 넘치게 했으니까 이제부턴 동서가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대출금 갚을 돈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그걸 왜 제가 갚아야 해요? 다 어머님 명의 낸 빚인데 왜 제가 갚아야 하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동서 병원 개원하느라 진 빚이니 당연히 동서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난 앞으로 땡전 한 푼 보태는 일 없을 거라 분명히 말했다. 어머님 길바닥에 앉게 돼서 동서가 모시고 살 거 아니면 대출금 잘 갚아드려. 동서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지만 전 제 할 말을 다 하고
점심 장사를 하러 가게로 돌아와 버렸어요. 동서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모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직 점심 장사가 끝나지 않은 터라 가게 안에 손님이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그 귀한 병원에 가서 그 난리를 부려댄 게야? 네가 감히 거기에 가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넌 생각이 글러먹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날 돕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말을 해대고 다니냔 말이야? 시모는 난동에 가까울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되자 더는 물러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그게 왜 아들 돈만 되나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일하는 건 보이지도 않으세요? 남편이 어머님 준 돈, 그거 남편 혼자 번 돈 아니고 지금 보고 있다시피 저도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아들 돈이 아니라 부부의 돈이고 그 돈을 쓰려거든 제 허락도 필요하다 이 말이라고요. 뭐야?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네 허락까지 맞고 받아가란 이 말이니? 당연하죠. 그 돈은 제 돈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서한테 투자한다고 생긴 빚은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는 동서한테나 갚으라고 하라고요. 벼랑간 시모는 저에게 손을 올려버렸고 저 역시 그 순간 눈이 뒤집혀버려 시모의 손을 잡아 끌며 가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 이거 못 놔? 놓으라고! 저는 할 만큼 했고 더는 해드릴 것도 없으니 다신 찾아오지도 마세요. 시모를 쫓아버리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고 제가 당할 땐 미동도 없던 남편은 시모가 내쫓기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찢어지는지 그 길로 시모를 따라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세월을 끝낼 시기가 왔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사랑했지만 전 더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마움조차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에게 제가 뼈 빠져라 번 돈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장사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 혼자 가게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당신 지금처럼 계속 어머님 빚 갚아줄 거야? 내가 반대한다고 해도?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잠시 들어 힐끗 보고는 이내 술잔을 기울이며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해. 나 아니면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당신이 반대해도 나는 도울 거야. 그나마 있던 신랄 같은 기대도 사라지고 전 확고해진 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면 알겠어. 당신이 당신 부모 돕겠다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없고 그냥 나랑 이혼을 해. 그리고 당신 집 마음껏 도우면서 살아. 뭐? 당신 지금 이혼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런 우리가 엄마 좀 돕는 게 이혼할 사유가 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싫어. 어머님이 정말 순수하게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면 나 도울 수 있어. 그냥 돕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머님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갚아야 하냐 이거야. 당신 이렇게까지 속물이었어? 어떻게 돈 때문에 10년을 같이 산 나한테 감히 이혼하자는 말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단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처음엔 돈이었지. 그런데 난 지금 당신한테도 실망이 커. 솔직히 말하면 시댁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당신 보면서 오만 정이 떨어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난 더는 이 결혼에 미련 없어. 이미 전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
제 삶에 대한 불쌍한 감정이 더 컸고 이혼을 해도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없이 살다가 돈 좀 만지다 보니까 아주 미쳤구나. 그래서 돈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 이혼하자. 그까짓 이혼해도 나도 아쉬울 거 하나 없어. 이거 왜 이래?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산 정리해서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고 찢어지자. 그래도 10년 산 정이 있는데 시끄럽고 구질구질하게 끝내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래, 바라던 바야. 1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저와 남편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게를 비롯해 모든 재산은 정리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고 저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 전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전 시댁의 식구들한테 말할 테니 한동안은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굳이 그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모든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시작했죠.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제 예상보다 많이 미련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미련 때문에 전 남편과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엔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킬 앞날이 뻔했고 무엇보다 시댁을 향한 전 남편의 무조건적인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마음 굳건히 먹고 제 앞날만을 보며 살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다른 동네에서 새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레시피는 제 머릿속에 다 있었던 터라 점점 파리만 날린다는 전 남편의 가게와는 달리 제 가게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점점 더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죠. 점점 가게가 바빠지자 혼자로선 감당이 안 되었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남동생까지 불러 홀을 맡기고 전 주방 일을 보곤 했어요. 그렇게 전 이혼에 대한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새 출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에 짐을 든 전 시모와 함께 동서까지 가게로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찾아왔나 싶어 쳐다보고 있으니 동서가 한숨을 푹 내쉬며 입을 열더군요. 아, 어머님 집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돈이 없다고 그리도 오는 소리를 해대신 건지. 어쨌든 형님네가 대출금 안 갚아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형님이 책임지세요. 보아하니 돈방석에 앉으신 것 같으니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사시든지 아니면 집을 마련해 주시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을 모셔야 해? 이 집 효자 장남은 어쩌고 나한테 왔냐고. 형님,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요. 아주버님이 맡고 계신 1호점은 망하기 직전이고 형님이 맡고 있는 2호점은 초대박이 났으니 당연히 이리로 어머님을 모시고 왔죠.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 가서 어머님 모시란 말을 어떻게 해요? 어찌되었든 형님이 맏며느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다시 데리고 가. 아, 나도 모른다고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아요? 내가 맏며느리도 아니고 형님이 계시는데.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가게 1호점은 전 남편이 2호점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의 가게가 망해가자 전 시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빚 독촉에 시달리던 전 시모는 결국 경매로 집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만 보아하니 치과는 계속 잘 되는 듯한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 걸 보니 동서는 시모를 도울 생각은커녕 모실 생각조차 없어 보이더군요. 즉 금전적인 도움만 받고 더 줄 것 없는 시모를 저에게 버리겠다는 거죠. 귀찮은 짐짝 떠넘기듯 저에게 데려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심지어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먼저 가게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전 그 즉시 시모를 데리고 치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가 당한 그대로 난동을 피워버렸어요. 동서는 붉어진 얼굴로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병원이라고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왜? 네가 우리 가게 와서 난동 부리는 건 되고 내가 네 병원 와서 이러는 건 안 돼? 무슨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다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원이랑 식당이랑 같은 줄 알아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또 왜 모시고 온 거예요? 당장 어머님 데리고 나가라고요. 그 순간 두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단 사실 때문에 고달픈 시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런 꼴이나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나. 이렇게 사람 뭐해. 그냥 확 접신물에 코 박고 영감이나 따라가야지. 곡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서의 얼굴이 썩어가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든 짐을 던져주며 말했죠. 수억 들인 이 병원이나 나한테 전부인 내 가게나 소중하긴 매한가지야. 그리고 너한테나 어머님이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어. 그런데 왜 내가 맏며느리고 왜 내가 이 아줌마를 모셔야 해? 이제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고 보아하니 환자도 여전히 많아 돈방석은 네가 앉았을 것 같은데 네가 모셔. 제 말에 전 시모와 동서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고 전 병원 가득 앉아있는 환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줬어요. 이 병원도 애초에 여기 있는 네 시어머니 돈으로 개원해놓고 이렇게 환자도 많으면서 돈 없다고 빡빡 우겨대면서 대출금을 안 갚아줘서 집까지 날려먹게 만든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허울 좋은 치과 의사라고 하니 저도 참 기가 다 차네요. 제 말에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일제히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동연배의 어르신들은 동서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욕을 하시더군요. 실시간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당장 그만하고 나가? 조용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어. 이거 왜 이래? 나도 바쁜 몸이라고. 내가 혹시나 해서 미리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내 가게로 찾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또 하면 그땐 나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농담 아니고 진담이니까 잘 새겨 들으라고. 찾아오라고 해도 안 갈 테니 제발 이제 좀 가라고요.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거 놔. 간다고 했잖아. 어쨌든 네 어머님은 네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도 말자. 내 말 잘 기억하고 네가 한 말을 지켜. 알겠어? 그렇게 전 가게로 돌아와 버렸고 이젠 정말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다름 아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여보는 무슨? 우리 이혼한 사이인 거 잊었어?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그게 당신도 들었나 모르겠는데 내 동생도 결국 이혼했어. 알고 보니 당신 말대로 재수씨가 아주 못쓸 인간이었더라고. 돈은 돈대로 벌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돈 갚기가 싫어서 없는 척하면서 우리 엄마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했던 거였어.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한테 찾아가기까지 했다면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당신 목까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물론 내 동생도 한 소리 했고 말이야. 도저히 그런 여자랑 살 수 없다면서 이혼도 했고 병원 개원할 때 도와준 돈도 재판까지 해서 다 받아내게 됐어. 잘 됐지? 묻지도 않은 말을 한참을 떠들어대던 전 남편은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랑이나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가게도 내 마음처럼 돌아가지도 않고 집에 가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가게에 파리만 날려서 마음이 힘든 것보다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서 오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정말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하소연이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우는 소리를 해대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당신답지 않게 빙빙 돌리지 말고 용건이나 빨리 하고 전화 끊어. 그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아무래도 당신 없이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당신이 있었기에 이 정도로 살았던 건데 그걸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 난 당신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나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틀린 말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당신을 대했던 것 같아. 만약 당신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남은 삶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응? 기어코 전 남편의 입에선 재결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대충 예상을 했던 전 놀랍지도 않더군요. 그저 이렇게까지 뻔뻔한 인간이었단 사실이 조금 놀라울 뿐이었죠. 당신이 후회한다고 돌아오라고 하면 내가 10년 세월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당신을 지웠어. 내가 만약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었다면 동서가 당신 엄마 데리고 우리 가게로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당신 엄마를 동서 병원에 다시 데려다 놨을까? 당신은 그때도 날 몰랐지만 여전히 날 잘 모른다.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10년 세월을 그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산 내가 바보 멍청인 거지. 여보, 내가 다 미안해. 앞으로는 나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면서 살게. 엄마 돕는 것도 당신이 싫다고 하면 절대 안 할 거고, 당신이 돈 관리도 다 해도 좋아. 난 당신이 주는 돈만 쓰면서 살아도 좋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받아줘. 잘 들어.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다시 부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재결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결합하자는 그딴 개소리는 제발 꺼내지도 마. 당장 재결합할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냥 곁에 두고 지켜봐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 살림을 합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날 직원으로라도 써줘. 들어보니 당신 가게 엄청나게 바쁘다고 하던데 일손 부족할 거 아니야. 그렇게 곁에 두고 지켜보면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당신도 알 수 있을 거야. 도대체 내 말을 어디로 듣고 있는 거야? 글쎄,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뭘 더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 말에는 당신이랑 재결합하기 싫다는 건 물론이고 당신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사연팔이를 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한테 일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신 살 길은 당신이 알아서 찾아. 우리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인데 나한테 2번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여보. 다급하게 저를 불러댔지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다음날 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후 들리는 소문엔 이혼한 동서는 환자 많은 병원만 믿고 대출을 내서 전 시모에게 돈을 돌려줬는데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동네 치과 특성상 주로 60대 이상이 자주 가는 치과였는데 이미 동서의 만행에 대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폐륜녀가 하는 병원이란 딱지가 앉아버렸고 그렇게 예약 잡기가 힘들던 치과는 줄줄이 예약 취소는 물론이고 신규 환자의 발길도 끊겨버린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아마 병원 문 닫는 것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 남편 역시 상황은 좋지 않은 듯 했어요. 저와 같이 장사했던 가게는 이미 망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나마 전 시모가 돌려받은 돈을 잘 지켰다면 먹고 살만은 했을 텐데 전 남편은 겨우 돌려받은 그 돈으로 저처럼 새로운 가게에 다시 도전했다 하더군요. 전처도 했는데 자긴 못할까 싶었겠죠. 그런데 그 인간이 착각한 게 있어요. 예전에 함께 장사했던 가게는 돈 관리만 자신이 했을 뿐
음식 레시피 개발부터 식자재 관리, 손님 응대, 그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했거든요. 대충 제 옆에서 눈동냥 한 걸로 또 장사가 대박이 날 줄 알았던 거죠. 자영업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쵸?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도전한 가게는 2달 만에 망했고 돈을 날리는 건 역시 시간 문제였죠. 그러게 진작 제 말을 좀 잘 듣고 저와 잘 살았다면 저런 식으로 깡통 차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네요. 그 후 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저희 식당 메뉴 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밀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게 되어 여러 시도들을 해보느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가게는 어느새 2호점까지 생기게 되었고 2호점은 남동생이 맡아 하고 있어요.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떤 날은 1호점 하루 매출을 넘기는 날도 있다니까요. 제 동생이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일이 너무 바빠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연애를 할 생각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혼을 후회한 적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지금은 제 생활과 제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아이들과 살게 된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정말 아직도 이혼한 과정을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사람들이 진짜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하게 결혼을 하게 된 커플이었어요.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본가가 같은 동네라는 공통점 덕분에 더 빨리 친해졌죠. 정말로 모난 곳도 없고 시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둘 다 비슷했으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시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결혼 4년 차였을 때예요. 남편이 휴가를 앞두고 있던 여름에 몸을 만들겠다며 8kg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하다가 발가락에 아령을 떨어뜨려서 발가락 골절을 입게 됐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지발가락은 다치지 않았지만 나머지 3, 4, 5번 발가락이 부서졌어요. 발가락 뼈뿐만이 아니라 발등뼈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술을 해야 했고 핀도 박아야 했죠. 한마디로 대공사였어요. 나오는 병원비와 수술비는 그때그때 생활비에서 냈고요. 실비보험을 제가 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실비보험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생활비가 좀 모자라더군요. 여보, 얼마 전에 보험 청구하지 않았어? 진단금이랑 수술비 그거 나왔으면 나한테 줘야 해? 우리 지금 생활비 너무 모자라. 그거?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한번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생활비 많이 모자라? 이번 달 초에 당신이 교육 듣는다고 40만 원 가져갔잖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저와 남편은 통장을 합친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면서 오랫동안 몰던 중고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사느라 대출을 받았고 집을 구매하면서 또 대출을 받았죠. 남편 앞으로 150만 원 넘게 대출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필연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제 월급에서 돈을 더 써야 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날의 대화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 2주가 넘어가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더군요. 퇴원시에는 입원비 관련한 보험금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보험 어떻게 됐어? 혹시 결격 사유라도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병원비 많이 나왔어? 우리가 모아놓은 돈에서 좀 빼서 쓰면 안 될까? 그 돈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보험이 왜 안 나오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보험이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원래 손해보는 걸 싫어했거든요. 계산을 꼼꼼하게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사람인데 보험 하나 가지고 저런 곤란한 얼굴을 하는 건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보험 약관 한번 보여줘. 문제가 뭔지 내가 찾을 테니까.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나도 말하기 좀 그래서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저 자세로 나와? 다음에도 이런 일 없으리란 보장 없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생활비 뭉텅이로 날아가는 거고. 그럼 보험은 왜 넣어? 빨리 보여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길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서랍부터 열어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서류를 찾았죠. 그런데 남편 실비의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계약자, 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시모로 되어 있더군요. 게다가 수익자도 시모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설마 어머님이 청구 금액 다 가져간 거야? 당신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거 나 사회생활 시작할 때 엄마가 아는 사람 통해서 받아준 거거든. 그래서 결혼 전까지 엄마가 돈 내주고 있어서 일단 엄마가 계약한 거기도 하고 나도 별 생각 없었지. 남편 말에 제가 답답한 듯 남편에게 따졌어요. 결혼 전이야. 어머님이 돈 내셨다 하니 보험금 나온 걸 드린다는 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그걸 가져가신다는 걸 알았으면 이 보험을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돈은 우리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혜택을 우리가 못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이야기 한번 해볼 테니까. 분란을 피하고 싶은 건지 남편은 계속 다음에 하자고 미루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보험에서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돈을 써댔는데 그 여파로 지금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게 생겼으니까요. 어머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이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말리는 남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가 뜬금없이 찾아온 저희 부부를 보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로 이런 시간에 찾아와? 연락도 없이. 어머님, 이 사람 보험 청구한 금액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 사실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을 새초롬하게 뜨더니 딴짓을 하며 말하더군요. 내가 그 보험 들어준 계약자니까 당연히 나한테 돈이 다 들어오지. 내가 들어준 거 아니냐? 아들이 피보험자고 내가 계약자니까. 어머님, 그럼 보험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보험을 왜 넣다니? 당연히 아플 때 도움되라고 넣었지. 지금 그걸 어머님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생활비 펑크 났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남편인데 왜 남편한테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어머님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쩌냐? 너 설마 그 돈 때문에 여기 와서 나 잡는 거니?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요. 솔직히 이제 그 보험비도 저희가 받아와서 내는데
왜 어머님이 그 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청구 금액 돌려주실 거죠?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연히 그런 보험이야. 내가 아들 보험 들어주면서 그 정도도 못하니? 안 입고 오면 내가 아들 키워준 대가라고 생각해. 어이없는 말을 들으니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앞으로 병원비 보험 지원도 안 받으면서 생돈으로 다 낼 생각이야? 그건 아니지만. 남편은 정말 답답하게도 저와 시모 사이 눈치만 보더군요. 하긴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혼 전에는 시모가, 결혼 후에는 제가 내줘서 본인이 돈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말이죠. 남편에게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계약자를 남편 이름으로 변경해주세요. 수익자도 당연히 남편으로 해주고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자기 결정권 없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계약자 피보험자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해? 너희 참 이상하구나. 그럼 여태껏 내가 낸 돈은 어쩌라는 말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상한 건 어머님이시죠. 설마 아들 아픈 걸로 용돈벌이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제 발언이 조금 강했던 건지 시모 얼굴이 완전 황당하다는 듯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무슨 말을? 이 상황이 딱 그거잖아요. 정작 아픈 아들이 돈 다 내고 치료받았는데 보험은 어머님이 다 먹겠다는 말이 그 뜻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제가 어플 체크해보니 여태 보험비를 아예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받으신 것만으로도 내신 금액은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에도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입만 꾹 닫고 있더군요. 더 이상 말하면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밖에 안 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 단단히 먹었죠. 지금 당장은 남편 건강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저 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은 계약자 수령인 바꿀 생각 없으신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퇴원하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 당신 다리 다 나아서 목발 없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 집으로 와. 그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어머님이 보험금 다 가져가신다잖아. 나는 생활비로 병원비, 보험비 다 내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람 됐으니 당신 수발까지 못 든다는 말이야. 어머님이 그 큰 돈 다 가져가셨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당신 간병해 주시겠지. 나는 돈 날리고 무보수 노동까지는 못해. 게다가 당신 집에 있으면 돈만 더 나가고.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여기서 신세지다가 와. 어머님도 고생하세요. 이 사람 아직 해야 할 거 많아서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주섬주섬 제 물건을 챙기자 시모의 꾹 닫힌 입이 다급히 열리더군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들 병간호를 해?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고생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약자 변경 안 해주신다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편 아프면 시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안 아프면 좋지만 나이 들수록 아플 일만 남은 거 아시죠? 여보, 진짜 나 놔두고 가는 거야? 잠깐만. 이건 당신 책임도 있는 거 알지? 미리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 건 당신이지. 알아서 어머님 설득시켜서 돌려놓거나 아예 안 먹힐 것 같으면 보험 해지해. 나는 그 돈 계속 내줄 생각 없으니까 잘 해결하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버렸죠. 솔직히 진짜 화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안 보이니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른쪽 발을 다치는 바람에 아침에 누가 운전해주지 않으면 직장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생활비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택시는 못 탈 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모가 남편 직장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 판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돈 한 푼 안 줬거든요. 돈 받아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더니 결국 시모가 남편을 돌려보냈더군요. 변경된 보험 계약과 함께 말이죠. 저는 원하는 걸 얻었고 남편도 자기 보험 자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남편 얼굴이 생각보다 개운한 얼굴은 아니더군요. 왜 그런 표정이야? 이제 당신 아파도 걱정할 거 없는데. 그렇지. 그냥 엄마한테 좀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이상했던 거고 지금 이게 정상인 거야. 다 큰 자식 아픈 걸로 돈 버는 건 좀 아니지. 비용도 우리가 다 내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분명히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픈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으면 더 해주고 싶지. 자식한테 가야 할 것까지 모조리 뺏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시모와 같은 동네 살아서 오가며 인사도 하고 아는 사람도 많았던지라 걱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아는지 아무 말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일로 시댁과 저는 거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도 미래에 더 큰 병으로 이런 일 생겼으면 더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좀 척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제 마음속에 시모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던 시모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터지는 법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 4천, 저 2천, 친정에서 3천, 나머지는 대출로 집을 샀거든요. 대출을 남편이 갚기로 하면서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우리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돈은 리모델링비랑 혼수로 거의 다 쓰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새로 사야만 했던 새 차의 할부금도 남편이 갚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생활비를 충당 중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40만 원만 생활비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사촌 동생이 과일 장사 시작했잖아. 가서 좀 팔아주기도 해야 하고 얼마 전에 첫째가 낸 문콕 사고도 돈 물어줘야 하거든. 당신 남는 돈은? 월급에서 대출금 갚고 나서도 돈 좀 남잖아. 얼마 전에 본가에서 보일러 고장났다고 해서 그거 고치는데 돈 좀 썼어.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없어. 그거 가져가면 나 남는 돈 거의 없어. 자동차 할부는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어? 3달 정도면 끝나. 그러면 나도 좀 여유로워지니까 당신 도와줄 수 있겠지. 그때까지만이야. 조금만 도와줘. 필요한 돈이긴 했어요. 애가 문콕을 하는 바람에 상대 차량 문짝을 갈아줘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에 4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 생활비가 진짜 휘청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필요하다니 줘야죠. 그 전에도 남편은 생활비에서 그렇게 돈을 자주 빼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이 매달 드는 교육과 헬스장 비용으로 매달 30만 원씩 나갔었죠. 그 외에 경조사 비용으로도 자주 가져갔고요. 생활비를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그 집도 차 할부금이 다 끝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말 오랜만에 가계부를 살펴보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매달 4, 5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물론 이유는 다 달랐지만 정말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가져갔어요. 그리고 항상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돈을 빼가는 걸 알게 됐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래전에 만든 체크카드의 통장을 들고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찍혀 나오는 내역을 보면서 저는 점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됐어요. 그 체크카드는 남편이 빚 갚는 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였는데 제게 빌린 돈이 그 카드로 들어가면 모조리 아파트 대출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었고 차 대출금은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순간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태껏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금과 이자로 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속이고 있었다니. 남편이 계산을 잘하고 꼼꼼하니까 맡겨뒀던 일이 결국에는 제 살까먹는 일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돈으로 대출금 갚는 걸 알게 됐으니 그걸로 하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여보, 우리 이 집 벌써 산지 10년이나 됐잖아. 이제 슬슬 공동 명의로 해줄 수 없어? 저는 야근 후에 집에 온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꺼내자 남편이 순간 멈칫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슬쩍 보고는 다시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건 안 돼. 내가 돈 갚고 있는 거 알잖아. 솔직히 10년간 내가 다 갚았는데. 그리고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이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당신이랑 애들 건데. 그러니까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공동명의 해도 되잖아.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공동명의를 해달래? 10년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잖아. 내가 어제 당신 통장 정리하면서 알게 됐거든. 나한테서 받아간 돈 다 대출금으로 들어가고 있던데, 그리고 차 대출금도 벌써 다 갚았더만. 대출금 금액도 나한테 말했던 것보다 더 적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걸 당신이 왜 봐? 그거 사생활 침해야. 그럼 난 그거 모르고 내내 당신한테 뒤통수 쳐맞고 있어야 됐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내 돈으로 생활비하고 대출금까지 갚았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죽어라 돈 대고 있는데? 그럼 이참에 말해봐. 나한테 가져간 돈이랑 당신이 원래보다 부풀린 대출금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솔직히 공동명의를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나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막말로 내가 내 월급으로 내 용돈 썼어? 내 월급으로 생활비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너는 나 몰래 뒷주머니 차고 있었잖아. 이 집에 기여하는 돈으로만 본다면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저도 부글거렸어요. 그래도 해주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죠. 그래, 당신 맘대로 해. 대신 당신은 생활비 쓰지 마. 집에 있는 전기, 난방도 쓰지 말고. 그것도 내 생활비로 내잖아. 아,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굴지 마. 먼저 치사하게 군 게 누군데? 너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나 너 용서 못해. 당분간 당신한테는 절대로 생활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그 뒤로 정말 남편에게 1원 한 푼 안 줬어요. 난방이랑 전기도 못하게 막아버렸고 냉장고에 음식도 못 먹도록 아이들 음식도 단품 요리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밥도 딱 애들이랑 저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먹고요. 식재료만으로는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 남편은 며칠간 라면만 먹더군요. 그렇게 치사하고 깐깐하게 구니 한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항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아침 거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힘든 법이거든요.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한 남편이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게 된 거죠.
미안하면 공동명의나 해줘. 솔직히 나도 이렇게 치사하게 굴기 싫거든. 근데 여태껏 들어간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언젠가는 공동명의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 지금 지킨다고 생각해. 10년간 나한테 돈 부풀리고 가져갔으면 이 정도 요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 그치?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군요. 알았어. 공동명의 해줄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사실 결혼 초에는 공동명의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10년 차 되니 제 재산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집에 생활비로 다 쓰는데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좀 싫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공동명의 해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네가 뭔데 공동명의를 요구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자식 재산을 넘봐? 어이가 없었어요. 다짜고짜 와서 저한테 이런 막말을 하다니.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리려 애쓰더라고요. 놔봐. 넌 바보 등신이야? 어떻게 된 게 네 손 안에 들어온 것도 못 지켜서 이 난리야? 시모의 그 말에 저도 빈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솔직히 왜 제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남편이 그간 저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세요? 그리고 남편이 그간 대출금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생활비 지원조차 안 하고 뒷주머니 찬 게 얼만지는 알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값 낸 사람이 집주인이지. 그러니까요. 그 집 대출금도 제 돈 가져가서 냈던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모가 처음 듣는 내용인 듯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제가 와이프 생활비로 대출금을 좀 냈어요. 얼마를?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요. 올랑. 화내려는 시모 앞에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매달요. 10년간. 그래도 그렇지. 4, 50만 원은 내줘도 되지. 제가 생활비로 150, 200 정도 이미 내는데도요. 생활비도 네가 내냐? 넌 생활비 안 줘? 네. 남편 말에 시모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제가 이 집과 생활 유지에 돈을 더 많이 내는데 그거 요구하는 게 과한 일인가요?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시모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만 남기고 후다닥 사라졌어요. 분명히 아들 편을 들며 저를 혼내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쩌겠어요. 사실로 따지면 제가 그 집을 가져도 모자란 것을. 그리고 솔직히 애초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하면 오로지 남편 거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게 남편은 조만간 공동명의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기분이 좋았지만 그 기분도 금방 가라앉았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친정 사정 때문에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병으로 몇 년을 앓고 계셨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생활비 쓰느라 돈 모아놓은 것도 많지 않았고요. 남편과 함께 모아둔 돈은 더 큰 집으로 가거나 애들 교육에 쓸 목적으로 모은 거였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슬쩍 물었죠. 여보, 우리 모으고 있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엄마 이제 곧 이식 수술인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장모님 이식 수술 잡혔어? 그런데 어쩌지? 그 돈 지금 빼면 더 손해야. 이때껏 모아놓은 돈은 다 더 부풀리려고 각종 펀드랑 주식에 넣어놨잖아. 지금 팔면 원금도 보전 못해. 남편이 난색을 표하며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 말고
지금 모으고 있는 돈들은 그냥 적금만 깨면 되니까 괜찮잖아. 그래도 그건 우리 집에 문제 생기면 사용할 비상금이잖아. 그걸 장모님 수술비로 주는 건 좀... 처남은? 처남은 돈 없대? 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엄마 수술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갚아줄 테니까. 안 된다니까 왜 이래? 그 돈은 안 쓸 거야. 단호한 남편 답변에 속이 확 상했어요. 설마 제가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갚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럼 공동명의나 빨리 해줘. 꽥 소리 지르고 그날 대화는 그렇게 종료됐어요.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돈은 절대 못 빌려준다는 남편놈에게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야근하는 동안 저는 칼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동생을 불렀어요. 누나, 엄마 수술비 어떡할 거야? 엄마 보험은 없나? 보험 있긴 한데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특약도 많이 없었고 그냥 기본이라. 낸 만큼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너희 매형도 진짜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장모님 아프다는데 돈 절대로 못 빌려준다고 그렇게 선을 긋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매형도 생각이 다 있겠지. 아, 일단은 대출이라도 해봐야지 뭐. 그렇다고 엄마 저대로 수술도 못하게 둘 수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두 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호강도 못 시켜드렸는데. 동생을 집으로 부른 건 반찬을 싸서 주기 위해서였어요. 올케가 입덧이 심했는데 저번에 저희 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 반찬하면서 겸사겸사 양을 더 많이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불렀는데 엄마 수술 이야기 때문에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죠.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이만 동생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반찬 양이 많아서 동생 배웅도 할 겸 지하 주차장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동생 차에 반찬이랑 애기용 물품을 싣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왜 내가 모아둔 돈을 처가에 갖다 붓냐? 와이프가 정신이 나간 거지. 얼마 전에는 돈독이 올랐는지 집도 공동명의 하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봐도 남편 목소리였어요. 순간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내가 나서려니 동생이 갑자기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하며 폰을 꺼내 허둥지둥 녹음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공동명의 해줬냐고? 내가 왜? 나 그거 해줄 생각 없어.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안 해주면 지가 어쩔 건데? 진짜 괘씸해서라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자기 엄마 아픈 걸 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곧 죽을 사람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그리고 늙어서 그 수술비 정도도 마련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도 웃기고. 여하튼 처가 식구들 진짜 완전 비호감이야.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썩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보험이랑 대출 와이프한테 걸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 나온다니까. 그래, 그 보험 청구 금액 와이프 몰래 엄마랑 나눴거든. 병원비는 생활비로 내고. 근데 그거 안 준다고 쌩 난리를 치더니 결국 나 본가해버리고 가버리는 거 보고 완전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그걸로 이번에도 비상금 잘 모을 수 있었는데 딱 걸려가지고 대출금도 와이프 돈으로 야금야금 잘 넣고 있었거든.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생활비도 와이프가 다 내도록 설계 다 해놨는데 말이지. 이번에 걸리는 바람에 다음 달부터 와이프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누구랑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남편놈 목소리를 들으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돈으로 자기들 배를 열심히 채우고 있었더라고요.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씩씩대며 주변을 살폈어요. 남편은 제가 지하 주차장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통화 끝나고 올라가려고 통화를 이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올케한테 챙겨주려던 겉절이 김치의 뚜껑을 열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낄낄대며 발끝을 벽에 톡톡 차고 있던 남편놈 얼굴에 겉절이를 확 부었죠. 으이씨, 뭐야? 겉절이 맞은 남편놈이 얼굴을 들어 인상을 쓰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인상보다 더 더러운 표정의 제가 있었죠. 야, 너 우리 엄마 수술비 안 빌려준다던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였어? 어? 말해봐. 통화할 때는 말만 잘하더니 왜 꿀먹은 벙어리야? 저는 남편놈 멱살을 쥐면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급히 저를 뒤에서 말리더군요. 누나, 참아. 이렇게 화낸다고 될 일 아니잖아. 누나가 일단 참아. 아이씨, 더 이상 나 열받게 하지 마. 지금 이 상황도 짜증내기 일보 직전이니까. 방구 낀 놈이 성질낸다고 딱 그거였어요. 지금 네가 짜증이 나? 그래, 내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 열받은 제가 또 달려들자 동생이 말렸어요. 너 이대로 나 안 넘어가?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이딴 식으로 너한테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내가 등신이고 바보 천치지. 누가 그런다고 겁낼 줄 알아? 이혼? 그래, 해. 하면 되지 왜 못하겠어? 보나마나 내가 더 유리하다고.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당당한지. 저는 이악 물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아픈데 저놈 얼굴까지 보고 있다간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소송 진행 중에 엄마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엄마한테는 이혼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괜히 걱정하고 스트레스만 받으실까 봐요. 수술 다 끝나면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수술 며칠 전 엄마가 저랑 동생 불러서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수술 잘못되거나 문제 생기면 엄마 폰 안에 사진 첩봐. 엄마가 거기에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주려고 모아둔 것들 사진 찍어놨어. 비밀번호도 거기 같이 있고 사망보험금도 얼마 전에 물어보니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모아둔 돈이랑 엄마 살던 집, 내 앞으로 된 시골 땅 팔면 너희 앞으로 3억씩은 돌아갈 거야. 그리고 수술비도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 통장에 있는 돈 써. 알았지? 동생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친정엄마가 항상 돈 없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니 저도 동생도 당연히 어머니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놨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제 수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술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수술을 견디질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퍼서 동생과 한참을 울고 장례식도 어떻게 치르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있던 장례식장에서 나온 분이 하라는 대로 예예 하며 전혀 실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 이틀날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도 입술을 꽉 깨물며 어머니 가시는 길에 분란 안 일으키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남편놈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고불고 곡소리를 내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동생과 저는 벙쪘죠.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가 왜 날 걱정해요? 치열하게 한 푼도 안 뺏기려고 이혼 소송 중인데 갑자기 와서 챙기는 척? 착한 척?
환장하고 기가 차서 제가 물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여길 왜 와? 여기 와서 눈물 흘릴 자격도 없는 놈이? 저의 차가운 말에도 남편 놈이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그러더군요. 많이 속상했지? 내가 다 미안해. 이렇게 장모님 잃고 나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후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점점 더 기괴해지는 남편놈 행동에 저는 이 인간의 의중을 알 수 없어서 궁금증만 생길 뿐이었어요. 다시 잘 살아? 당신이랑 내가 왜? 나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이혼 소송도 그렇게 지랄맞게 하고 있으면서?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다시 재결합하면 바로 집도 공동명의로 해줄게. 그거 당신이 원했잖아. 남편놈 말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갑자기 재결합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근데 그 의문을 해결해줄 사람이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시모와 어머니의 친구분이셨어요. 어머니 친구분은 보험 설계사로 일했었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와 시모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휴, 그래. 저번에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도 너희 이혼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둘이 진짜로 헤어질 생각 없어서 네 어머니한테 말 안 한 거라고 하던데 둘이 잘 돼서 어머니 모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들으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뭘 원했는지요. 엄마가 사망보험금 알아보러 전화한 후에 시모랑 보험 설계사가 통화한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보험 설계사가 엄마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돈 때문에 지금 저한테 다시 재결합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이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값을 내지 않아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인데 제가 남편 계좌로 보내준 돈과 생활비에 쓴 돈까지 제가 쓴 금액이 더 많아서 남편 원하는 비율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좋은 조건으로 승소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를 회유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유산으로 돈이 많이 나온다니 그것도 노렸을 테고요. 제가 몰랐으면 몰랐지 남편과 시모의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알고 있는데 이런 개수작을 부리다니. 제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럴까 싶었어요. 그것도 보인이 된 저희 어머니 앞에서 아까워서 수술비 못 주겠다고 지입으로 말하던 놈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런데 시모가 그때 제게 다가오더니 굉장히 슬픈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아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만 그래도 너희는 애를 낳고 산 부부잖니. 그리고 그렇게 큰 잘못으로 이혼하려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치기로 그럴 수 있으니 네가 이해하고 덮어주거라. 그 정도 흠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뻔뻔하게 덮어주라는 말을 하다니. 시모도 남편만큼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놈과 시모 우라통 터지게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 팔을 탁 쳐내고 말했어요. 내 대답을 들려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녹음본을 틀었어요. 제일 큰 볼륨으로 말이죠. 여기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녹음본은 동생이 그날 녹음한 거였죠. 자기 엄마 아픈 걸 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곧 죽을 사람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그리고 늙어서 그 수술비 정도도 마련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도 웃기고. 여하튼 처가 식구들 진짜 완전 비호감이야. 쩌렁쩌렁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군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손님들 중 엄마 손님과 시모의 지인이 겹치거든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엄마 수술비 안 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돈 아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돈이 온전히 네 돈이었어? 우리 둘이 같이 모은 돈이었지. 이게 내 대답이다. 알아듣겠어, 정신 나간 놈아? 이제 와서 재결합? 웃기고 있네. 왜? 엄마 죽고 나니까 이제 돈 나갈 거 없어 보이니 나하고 재결합할 생각이었어? 근데 어쩌냐? 너 같은 인성의 남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인데. 2번 다시 몇 억을 너랑 같이 준다 해도 너랑 재결합은 없어.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장례식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로 저랬단 말이야? 저게 사위가 아니라 웬수지. 아이고, 저거 모르고 간 고인이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세상에, 겉으로는 며느리가 잘못해서 이혼한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문제가 있었네. 아무리 그래도 처갓집을 저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뒤에 이야기가 더 흘러나올수록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는 더 커졌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저를 찌를 듯이 노려보더군요. 제가 겁이라도 낼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도리어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째려보는데 동생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왔어요. 형님, 여기서 형님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도 누나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빠져주세요. 저렇게 조롱해놓고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는 건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가요? 설마 자기 입으로 저렇게 다 말해놓고 아니라는 말 하실 건 아니죠? 남동생의 그 말에 남편이 주변의 눈치를 살살 보더니 결국 시모를 두고 자기 몸만 빠져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중에 시모와 남편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껏 시모와 남편을 착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열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도 저한테 유리하도록 됐죠. 저는 어머니 유산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 보태서 시모집 근처 좋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자주 마트에서 시모와 전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코가 하늘을 찌르더니 지금은 저를 봐도 모른 척하기 바쁘더군요. 왜냐고요? 마트 갈 때마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유, 고생 많았어. 어떻게 그렇게 되먹지도 못한 인간을 만나서. 그래도 일찍 이혼한 게 다행이지. 그런 놈이랑 같이 살아봐야 저승가에는 어머니 속만 문드러질 테니까. 그렇게 시모와 전 남편이 있는 곳에서 저를 다독이며 자주 말해줬거든요. 솔직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쁜 인간들 엿먹이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도리어 의욕이 샘솟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그 인간들 있는 곳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 결국은 그 인간들도 못 참더라고요. 몇십 년이나 살았던 동네를 쫓겨나듯 도망가게 됐으니까요. 전 남편과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보가 어디든 이제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복수할 만큼 했거든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두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됐고 두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어요. 이혼 후에 제가 가진 것들이 참 먹음직스럽게 보인 만큼 자기가 한 선택도 여전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았죠. 솔직하게 말해서 대출금을 부풀려서 저 모르게 돈을 모으고 시모와 돈을 나눠 갖고 제 돈으로 대출금을 냈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공동 명의를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픈 장모에게 들어갈 돈이 아까워서 빌려주지 않았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엄마 수술비를 빌려줬더라면 저는 엄마의 유산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줬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힘들 때 도움 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거든요. 하물며 가족이 걸린 일인데 제가 얼마나 극진히 남편을 대했겠어요? 그런데 꼴랑 그거 아까워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걸 잃게 됐으니 옆에 있을수록 자괴감과 후회가 전 남편과 시모를 무척 괴롭혔을 거예요. 결국은 참다 못해 떠나긴 했지만요. 저는 그들이 사라진 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시모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연락도 들은 적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죠. 여기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요. 알게 모르게 좁은 동네였거든요. 제 결혼은 그렇게 확실하게 끝이 났죠. 여러분,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죠?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저도 남편이 저런 놈인지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요. 저도 그 일 경험 삼아 사람 보는 눈을 더 기르려 노력 중이에요. 오늘 사연은 저런 인간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쓴 거예요. 제 사연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